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과학의 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틀 스토리 오브 땡땡 해서 이 예일대학교에서 나오는 교양서 시리즈고요. 과학 대중서가 정말로 많이 재밌어지는 거를 봤었는데, 언제부터 과학서들이 이렇게 재밌어졌지? 우리 지난번에 그 불확실성의 시대 할 때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1912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과학책을 쓸 수도 있구나 하면서 아마 진짜 한 요때쯤이 이 과학서들이 이렇게 인물 위주로 재밌게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제 과학책 그러면 너무 딱딱하고 일단 읽고 싶지 않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저게 진짜 지구 언어는 맞는지. 근데 여기서는 과학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을 유발하게끔, 본래 좋은 책이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겠지만 저는 좋은 책을 만났다는 기쁨이, 그 책을 읽고 다른 어떤 것이 궁금해지면 그 책이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었다, 잘 쓰여진 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40개의 주제로 쓰여져 있는데, 맨 처음에 정말 저 신화의 시대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컴퓨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40개의 주제를 쓰면서 그 한 명 한 명 작업 챕터마다 중요한 인물들의 어떤 삶과 생각, 그리고 주변의 배경,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읽고 싶은 책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책 같습니다. 이거는 윌리엄 바이넘이라고 하시는 의사이시면서 과학자이신 분이 의학사, 과학사에 대해서 본래 연구를 하시고 많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예일대학교에서 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연대표로 보는 과학의 역사 있거든요. 책이 너무 소설처럼 재밌기 때문에 사실 막 읽고 나면 뭘 읽었지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쓱 소설처럼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앞에 연대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붉은색 고딕체로 쓴 이야기들이 여기 안쪽에 다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학자들의 이름도 써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 우리 보통 역사 그럼 주로 전쟁의 역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상황, 그리고 정치 상황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 이슬람, 중세 대학의 등장, 그리고 흑사병, 르네상스, 그리고 30년 전쟁, 산업혁명,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가장 위대한 발명이 됐던 게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두 시대가 지금 현대의 어떤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일어난 때로 보면 되시는데, 1700년대와 1800년대에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한 명 한 명 깨알같은 글씨들의 이야기가 여기 뒤에 소설처럼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 앞에 그 챕터 1 과학의 첫걸음에서는 과학은 특별하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과학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가 현명하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만 3000년 전에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현명했다. 그리고 우리만큼 호기심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알미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그냥 알고 끝나는 알미 아니고 행동에 초점을 맞춰주는 기술에 더 가까웠다 해서, 언제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 옷 만드는 법, 요리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과학이었다라고 하고, 제가 전에 다른 책에서 봤던 것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늘의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바늘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그 바늘을 생각해냈을 때 사람들의 경이로움은, 그리고 바늘을 아는 자와 바늘을 모르는 자의 삶의 형태가 얼마나 달랐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주 그 작은 데서부터 많은 것을 이루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고대 문명, 첫 번째 바빌론 서기 6000년 전, 그리고 이집트 문명 서기 3500년 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바빌론 문명은 지금 보면은 막 옛날 옛적에 미개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이때 벌써 1분을 60초, 1시간을 60분, 원을 360도, 일주일을 7일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일주일이 7일이거나 1분이 60초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들이 쓴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채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때 우주의 중심이었었고, 과학이라는 것이 좀 더 마법이나 그런 것에 가까웠죠. 전에 우리 황금가지 할 때처럼 인류가 맨 처음에는 마법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다시 과학이 되는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보았듯이 이렇게 맨 처음에는 좀 더 마법적인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이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이 함께 갔다. 천문학이나 점성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18세기까지 모든 지성적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거, 어찌 보면 우리 동양에서 사주명리나 주역을 너무나 기본적인 기초 학문으로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양에서도 이때 서기 6천년 전부터 최근에 불과 100년 전까지 거의 모든 지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공부하는 그런 거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인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리우스라는 별이 올 때마다 이제 홍수가 범람하기 때문에 천문학을 좀 더 훨씬 잘 했다는 거, 그리고 시신방부에 대한 거, 이때서부터 우리가 벌써 지금부터 5천년 전 셈법, 천문학, 의술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늘과 숫자라고 해서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기 5천년 전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19세기에 중국은 정말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전에 중국은 굉장히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 서양인들 경우에는 우주의 역사를 굉장히 짧게 봤었지만 중국인은 그 옛날서부터도 지구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도 우주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는 거를 힌두 문명이나 불교 문명에서 무슨 몇 억 년 전에 그럴 때 서양인들은 얼마나 저게 주술스럽고 이상한 말인가 생각했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은 다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이 놀랍고, 또 이 중국에서 수많은 발견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 옛날서부터 이 철을 이용해서 철에 자성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침판이 됐다는 거, 그리고 화학도 잘 발달해서 알코올이나 화약, 폭죽 같은 것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리고 알코올도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알코올이 지금은 이제 뭐 고량주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뭐 비싼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옛날에 이 알코올 농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지금의 반도체 산업 같은 만큼 굉장한 첨단 기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저 사람들의 어떤 실제는 알아내면서 나는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되면서 마치 과학이 발달하듯이 똑같이 이 알코올의 도수가 높아지는 것이 정말 첨단, 조금 더 높은 건물처럼 조금 더 도수를 높인다는 게 굉장한 첨단 산업이어서 그걸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술애 같은 경우도 발달했었고, 또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나 중국에서 발달했었다라고 해서 인도에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 아유르베다가 어떻게 우리 몸의 체내 순환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하고, 이것이 이제 인도가 결국은 나중에 1600년이 되면서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정착됐을 때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 의학을 가지고 오고 거기서 이제 동양의 종교가 만나고 해서 다시 한번 융합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실제로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슬람 사람들이 한 것이고, 여기에 보태서 0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다는 하는 거, 0의 반대 개념으로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1115년에 바스카라라고 하는 수학자가 무엇이든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처음 함으로써 현대 수학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챕터 3으로 오면 옛날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이고, 옛날의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는 곧 모든 과학자고 이 세상의 모든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과 저 뒤에도 나오듯이 19세기까지도 우리가 보통은 문학 철학 협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불확실성의 시대 할 때도 그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그 파우스트를 전부 다 누구나 외울 줄 알고 셰익스피어를 누구나 다 외울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과학도 지금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지만 전에 자연 철학, 철학서라고 써 있는 것들이 프린키피아도 앞에 자연 철학이라고 써 있어서 철학서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말의 연장선이었다라고 해서 아주 옛날 시대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레스 같은 사람이 물을 중요시했다는 거 이제 28페이지에서 시작해서 아낙시만드로스가 불을 중요시하고, 엠페도클레스가 지수화풍이라고 해서 공기, 흙, 불, 물 이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차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초의 원자라는 개념을 데모크리토스가 생각해냈다 하는 것이 29페이지에 옛날 철학자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거는 다시 딴 장의 한 장으로 말해주고 있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에라스토스테네스가 정말 그 시대에 기원전 200년경에 벌써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그 당시에 아이디어 하나로 태양의 높이와 그 각도로 그 자리에서 그 동네만 봤을 사람일 텐데
그때 계산했던 지구의 둘레가 지금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도 우리만큼 정말 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프톨레마이어스가 지금은 지구가 중심에 있다 그래서 바보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삶의 이정표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지 하는 이 프톨레마이어스가 이제 중세 시대의 이슬람과 유럽의 전체 천문학자들의 필독서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으세요. 사장에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 어찌 보면 의학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옛날에도 다쳤고 아팠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큰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의학은 정치 통치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신성한 질병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야 한다라고 해서 인간이 지금만 똑똑해서 호기심을 갖고 상상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항상 알고 싶어하고 알아감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간의 전체 지성에 미친 영향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세 유럽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우리가 보통 중세 유럽을 막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 이슬람 언어들로 번역된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유럽으로 올 수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류의 과학의 발전과 철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든지 원인, 이건 왜 그렇게 된 걸까 하고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47페이지 맨 아래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이 세상은 진료인, 어떤 물질에 대한 원인, 그리고 형상인, 작용인, 그리고 목적인, 그래서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정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과학을 지배하는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히포크라테스도 유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한 의사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갈레노스라고 해서 6장에 불과 500년 전까지 이 사람이 실제 살았던 시대서부터 1000년 동안 의학하면 갈레노스를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레노스를 뛰어넘기가 그 다음에 인류의 의학의 발전에 큰 축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슬람 과학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서구 문명에 대해서 훨씬 더 문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적은 것이 너무 안타깝긴 한데, 중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수록 이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인류사에 이 지식의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알게 되고, 도서관의 파괴, 지식의 파괴가 그랬나 보다. 알렉산드르 도서관이 없어질 때도 그 안타까움이 더했지만 바그다드가 이 몽골에 의해서 파괴될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왜 몽골을 그렇게까지 파괴적으로 사람들이 표시할까 했을 때 이 바그다드가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번영과 지식과 이런 곳의 그 상징적인 도시였었는데,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서관이 있었지만 본래 몽골의 특성상 항복하면 다 살려주고 반항하면 이제 모든 거를 다 멸하는 그런 거에서 바그다드는 이제 멸해야 되는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바그다드를 철저하게 파괴할 때 이 지혜의 집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서적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서 정말 바그다드를 흐르는 그 강에 그 까만색 잉크가 가득했었다는 전설을 하고 있고, 하지만 너무 인류가 아깝다, 왜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인류는 했을까라고 싶지만, 사실 그 지혜의 집에서 잃어버렸던 지식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빼낸 책들을 이걸 유럽에 강력하게 이제 이동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꼭 나쁘지만은 않고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지혜의 집에 있었던 그 놀라웠던 책들을 어딘가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이 이슬람권에 국한되어 있었던 지혜를 저쪽 서쪽에 라틴으로 다시 옮겨가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인류 역사에 굉장히 신기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에 정말로 훌륭한 수학자 그리고 의학자,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8에서는 르네상스 시대가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제 중세 신학에서 과학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딱딱하게 어떤 신학의 사람들을 단단하게 가둬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인류에 엄청난 지혜의 빛을 주는 거에도 기여했다는 것을 전에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있어서 알아가면 훨씬 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기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중세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9장에서는 연금술, 뉴턴도 유명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뉴턴을 뭐 이렇게 만유인력 개념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연금술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만큼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시대까지 너무 당연한 거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흔한 원소를 이용해서 더 귀한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항상 공부해어지고 이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학도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갈레노스를 어떻게 넘어서려고 애썼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10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베살리우스라고 해서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1500년대 사람이고요. 이 베살리우스 때서부터 처음으로 인체 해부도가 이제 하게 돼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린 그 인체의 그림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때서부터 그림이 엄청난 속도로 카피되고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드디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좀 주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인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려준 크나큰 계기가 된 것이 이 베살리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주로 넘어가서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이때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알아줬지만 이 학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쇄되는 과정에서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12장에는 갈릴레오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게 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집대성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아주 짧고 소설처럼 재밌어요. 어찌 보면 소설보다 더 재밌게 쓰지 않았나 싶을 만큼 정말로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서 과학서가 이럴 수가 있구나 하고 너무 놀라웠는데, 이 책이 1912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사실 어느 순간 과학서가 굉장히 재밌어졌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과학서가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서부터인가 할 만큼 한 지금부터 10년 전서부터 이 과학서들은 소설보다 더 재밌게, 정말 이걸 보면 갈릴레오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갈릴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더 그 학문이 알고 싶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재 물리학자 그러면 그냥 물리학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의 보통 얘기를 보면 이 다른 과학자들의 생애를 거의 꿰뚫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언제 물리학 공부 안 하고 그런 인명 자서전까지 다 이렇게 통달했을까 싶으면, 내가 정말 그 과학 분야나 어떤 분야를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처음 창시한 사람의 과학자의 생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생애를 알면 그 사회상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을 수가 없는 지식의 그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한 권 한 권이 소설보다 재밌게 어떤 한 인물을 10페이지 이하로 설명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40장 어디든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느 장 따로 읽어도 별 상관없이 다 읽을 수가 있으세요. 한 챕터를 읽으면 아마 뒤까지 그냥 쭉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드디어 의학에서 옛날에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순환,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와 심장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낸 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4장은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해서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어떻게 과학의 어떤 기본 개념, 어떻게 과학할 것인가, 과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세상에 알려준 큰 공헌을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화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화학을 우리 삶 속의 모든 순간이 다 화학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핸드폰, 먹는 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화학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온통 화학이야 라고 하는 말처럼, 화학을 이렇게 생활의 모든 순간에 쓰면서도 화학이라는 것의 어떤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연금술사들이 조금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 다시 정말 화학이라는 개념을 새로 생기는 순간을 어찌 보면 화학의 탄생,
그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드디어 뉴턴으로 가게 되고, 뉴턴 그러면 그냥 대충 사과밖에 생각 안 나지만 이 뉴턴이 현대의 수학과 물리학, 천문학에 어떤 큰 기여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말 송두리째 바뀌어놨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으세요. 이제 17장은 밝은 불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이해하게 되고, 이때까지 전 세계의 탄생 신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번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왕이거든요. 그만큼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압도적인 공포의 대상이고, 정말 신 그 자체에 가장 닿는 것이 번개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라는 걸로 실체를 알아내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는 대통령으로만 알지만 어떻게 했는지도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우주는 폐업전투라고 해서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20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공기에 대해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공기라는 게 뭔지 모르고 기체라는 거를 이제 잘 몰라서 뭐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에테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를 썼었지만, 프리스틀리의 플로지스톤 이걸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계속 넘어와서 이제 사람들은 공기와 기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21장에서는 드디어 원자, 그리스 시대의 원자가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 진짜 지금의 모두가 누구나 알고 있는 원자라는 개념은 퀘이커 고도였던 존 돌턴이라는 사람이 고안했다라고 해서, 원자의 개념이 현대 과학의 어떤 시작처럼 정말 이 책의 딱 중간 챕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맨체스터 문학철학협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럽이나 북미 전역에서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서도 다 이렇게 학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학회에서는 모두가 셰익스피어나 역사나 이런 거를 다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했다. 그래서 우리 1900년대 초반에 핵 물리학을 만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파우스트를 외워서 낭송할 때 모두가 그걸 다 따라서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신기했었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이루어진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1800년대 시작을 여는, 가장 중요한 1800년대, 1900년대를 여는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유명한 험프리 데이비가 나오게 되고, 험프리 데이비를 이어서 드디어 패러데이가 나오게 됩니다. 힘과 자기장, 전기라는 것을 만든 패러데이가 그 다음 장 22장에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전신기라고 해서 우리 모스 기호라고 했던 그 세뮤엘 모스가 어떻게 이제 전신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맥스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서, 사실 맥스웰이라고 하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85페이지 아래도 나오지만 정말 뉴턴의 프린키피아만큼이나 물리학 서적 중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패러데이가 개념으로만 했던 것을 모든 것을 수학으로 증명해내고 수학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라서 맥스웰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는 공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룡을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공룡이 뭔지 몰랐었고,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멸종한 동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처음 이제 알게 돼서 이 사람들이 화석을 모아서 연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라는 게 우린 애들도 알지만 이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오면 드디어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옛날 사람은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이 노아의 방주 이런 거에서 한 6,000년에서 9,0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하다가, 그럼 조금 몇만 년 됐나? 라고 하다가 그게 아니네 하고 해서 점점 길어졌을 때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지질 연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다 하는 격변론자, 동일과정론자를 통해서, 그런 두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지구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 그리고 25장에 그 유명한 말, 지구상 가장 위대한 쇼라고 해서 찰스 다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식물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 세상의 동물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 창조되지 않고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개념이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멜서스의 인구론은 또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이 다윈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었는지, 그런 것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고 있으세요. 하여간 행성의 진화야말로 지구상 가장 위대한 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챕터입니다. 이제 26장으로 오면 드디어 사람이 현미경을 보게 됐다는 거. 아까 갈릴레이에서 망원경을 봄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알게 됐다면, 이제 드디어 현미경이 발명되는 순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믿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확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병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학 이런 것들이 이때서부터 가능해지고 사람들은 어떤 세균을 알게 되고 파스테르가 여기서 엄청난 큰 공헌을 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모든 미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기침, 재채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돼 있나. 그래서 옛날에는 병자를 만져서 생긴 나쁜 거에 접촉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었고 또 이 공기 중에 뭔가 나쁜 기운이 있어서 사람들이 병이 생긴다고 했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병에 실체가 있다는 거, 어떤 바이러스, 광견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드디어 실체를 알게 되고 거기에 실체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두에서 약한 우두균을 미리 접종받아서 그 약에 대한 면역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백신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순간 항생제와 마취약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28장은 우리가 드디어 엔진, 우리 현대과학은 엔진에 대해서 하면서부터 모든 과학이 됐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가 가장 비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엔진은 정말 전 세계에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이 한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만 한 거. 엔진은 정말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엔진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엔진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엔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을 바꿔놨는지에 대한 것을 하고가 있는데요. 와트나 이런 사람들이 증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본래 그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그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거기서부터 연력학,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 주기율표가 처음에는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빈자리들이 있고 그 빈자리가 결국은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이제 원자, 그전에는 원자만을 알고 있었던 거에서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것이 개념이 생각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알파 입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이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핵분열에 이르는 이론까지가 발견하게 돼서 31장에 방사능 원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퀴리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은 지구 연대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분열은 또 핵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도 있기 때문에 폭탄을 만들 때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항상 그 원자력을 할 때 꼭 나쁜 폭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적은 탄소를 쓰면서도 많은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2장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흑체 개념, 광양자,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이렇게 그 연관성을 가지고 됐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279페이지에서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똑같은데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행렬에서는 이게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슈레딩거의 행렬에 의한 그 해석이 양자역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젠베르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움직이는 대륙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 지구가 맨 처음에는 하나의 판이었다가 그 판이 다시 쪼개지고 그 쪼개진 판이 서로 지금도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륙 이동설은 지금은 당연하지만 옛날에 이 말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막 했었지만 많은 그 사람들의 공헌으로 증명해내고 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멘틀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드디어 이제 알게 되게 됩니다. 24장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물려받았는가 해서 유전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멘델의 법칙이, 멘델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부이고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만두콩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세대를 거듭해서 형질이 유전되는가를 처음 알게 되고 묻혀있던 이론을 어떻게 또 사람들이 발견하고 다시 계승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의미의 우생학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인간의 연구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인간을 유인원하고 같은 과로 본다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인간이 꼭 우리 호모세피엔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들을 연관성으로 다시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있었던 어떤 해프닝 같은 위조 사건들, 또 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했나 해서 우리 요리 인류라고 하는 그 책에서 굉장히 벼락처럼 사람들을 깨우쳐 준 것 중에 하나지만, 사람들이 뭐 직립보행이 먼저일까, 뇌의 발달이 먼저일까, 언어가 먼저일까 막 이런 것들을 횡령했지만 사실은 요리가 먼저였다. 불을 사용해서, 불을 사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큰 연구로 이제 밝혀지면서 인류 진화에, 사람들이 뭐 침팬지랑 인간이 비슷한 건 알겠는데 왜 침팬지랑 사람은 그럼 어떻게 분리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침팬지는 침팬지인데 어떻게 인간과 침팬지가 연결되는 건지, 또 왜 거기서 갈라쓰게 돼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기원을 우리가 익힌 음식을 먹게 되는 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어떤 걸 알려주는 그 요리 인류라고 하는 책도 다음에 꼭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드디어 사람이 약이라는 거를 발견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정말 뭐 푹 몸을 이제 쉬게 하면서 스스로의 면역으로 낫게 하는 게 병이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박테리아를 알게 됨으로 해서 박테리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의 시작으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발명되면서 드디어 이제 신약의 세계로 인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37장에서 인류의 구성 요소로 드디어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어떻게 유전자 코드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왓슨과 크릭의 발견에 이어서 이렇게 안타깝게 38살에 죽은 젊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이야기도 여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38장에서 드디어 생명의 책 읽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하나를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다 아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의 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는 사실 전 세계적인 통합 프로젝트에 의해서 된 것이고, 이게 199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15년을 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로 되는 과정이었었는데, 이것이 현대 과학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 지금의 현대 과학은 한 사람이 무엇만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협력해야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유전자 전체 배열을 알아내게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처음 이제 그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39장에는 이제 드디어 빅뱅. 우리가 이 인류를 굉장히 우리가 아주 오래 살아남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이 지구 역사랑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1년이라고 치면 우리 인류의 출현이 정말로 마지막 11시 39분에 이제 59분 59초에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 전으로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토초라고 해서 이 138억 분의 1초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돼서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사람이 138억 년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주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진짜 순간 전이고, 빅뱅의 역사를 지나서 최근에 디지털 역사로 맨 마지막 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되었다가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대중에도 전부 다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가 모든 과학은 꼭 좋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쁜 사람에게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지 대중이 꼭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재밌어요. 진짜 과학서가 이렇게 소설처럼 재밌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재미있어서, 그 책이 생각보다 얇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 굉장히 글씨가 크고 그 종이가 두껍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글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역사를 한번 쭉 인덱스처럼 보시게 되면 어떤 과학 분야도 아주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